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학회가 발표할 연구 주제는 미래 사회에 따른 법문화의 변화에 관한 고찰, 사례 분석과 개선 방안 중심으로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이 주제로 연구를 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은 우리 생활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기존 법의 한계와 법의 기능에게는 많은 도전과 위기를 가져왔으며 위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과학기술로 인해 새로운 사회 문제가 생기며 문제에 적절한 법적 규제에 관한 법률이 없거나 법무부 출입국 통계 개념의 정립 및 법률적 대응 방안의 필요성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발표는 미래 사회에서 과학기술로 인한 변화로 사이버 범죄, 우주공간과 우주환경, 그리고 개인 인식에 대한 변화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며 이들이 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발표 순서는 이와 같습니다. 우선 사이버 범죄의 의미, 유형, 현황 등을 통해 사이버 범죄의 법제적 한계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차별금지법의 이론적 배경 및 차별받는 대상자인 장애인과 이민자 각각의 차별금지법 적용 현황과 관련 법을 살펴본 이후 해결 방안을 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주공간과 우주환경 관련법에 대한 이론적 배경, 객관적 현황, 문제 분석, 그리고 개선 방안 및 우주 쓰레기 증가를 막기 위한 법률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이버 범죄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이버 범죄는 사이버, 가상 공간과 크라임, 범죄라는 용어가 결합한 것으로 컴퓨터, 통신, 인터넷을 악용해 인터넷 및 사이버 환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 행위를 일컫습니다. 사이버 범죄의 유형은 크게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불법 콘텐츠 범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란 정당한 접근 권한이 아니거나 허용되지 않은 길을 통해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데이터 프로그램을 훼손, 멸실, 변경하고 정보통신망의 사용 불능 장애를 발생시키는 범죄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는 범죄의 본질적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는 주요 수단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례로는 인터넷 사기, 사이버 금융 범죄, 개인 위치 정보 침해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콘텐츠 범죄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정보를 배포, 임대, 전시, 판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되는 콘텐츠 자체가 불법적인 경우를 말하며 사이버 음란물,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도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범죄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떤 현황을 보이는지 다음 통계 자료를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는 지난 5년간 전체 사이버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는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13만 7,840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4년간 전체 발생 범죄의 약 7.5%에 해당합니다. 사이버 범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약 80%에 해당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입니다. 두 번째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범죄의 검거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사이버 범죄의 검거율은 통상 범죄의 검거율보다 낮고 증가하지 않는 추세를 보입니다. 사이버 범죄에서도 종류에 따라 검거율의 차이가 있는데 세 번째 표에서 보이는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의 검거율은 35% 정도인 것에 비해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의 검거율은 평균 76.1%, 불법 콘텐츠 범죄는 78.9%로 약 2배 이상의 검거율을 보이고 있어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의 검거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사이버 범죄 관련 법률과 대응의 한계점에 대해 탐구한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미흡한 형사법적 규제 및 대응입니다. 사이버 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는 형법보다는 특별법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특별법은 긴급조치의 목적으로 제정되어 임시방편적 대응 방식으로 규제해왔습니다. 결국 동일한 구성요건 행위가 다양한 법률의 중복으로 규정되어 과잉 범죄화와 과잉 형벌화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처벌이 다른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이버 범죄 협약 미가입으로 인한 미약한 정보 수집력 및 사이버 범죄와 관련하여 총체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범죄가 없기 때문에 신속하고 적합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전문성에 대한 수요가 증대함에 비해 이해 인력이 부족합니다. 현재 사이버 범죄의 발전 속도와 사이버 범죄 출현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범죄 기술의 발전 속도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전문적인 기술과 그에 따른 법률적 지식을 요구하는 전문 인력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현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를 보았을 때 허위 영상물을 반포할 목적으로 편집하거나 반포 등을 하였을 경우에만 처벌이 있고 단순 소지, 구입, 시청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법률이 존재하지만 일반인 모욕 성범죄가 만연하는 트위터 등의 사이트가 해외 기업인 점과 다크웹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이 법적 해결에 어려움을 낳고 있기 때문에 신종 사이버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 확충이 수사 역량 제고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사이버 범죄의 개념, 현황 등을 알아보았다면 마지막으로 사이버 범죄의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보며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처벌 규정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사이버 범죄가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이 분산되어 있는 것은 사이버 범죄에 효율적인 대응을 하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특별법의 제정보다는 총체적인 관점에서 사이버 범죄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특별법은 형법에 포섭하고 형법의 개념에서 처벌 가능한 사이버 범죄는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를 법률 및 제도가 따라갈 수 없는 문화 지체 현상이 발생하면서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한 경우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기술 변화에 발을 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특별법을 모두 형법에 귀속시킨다면 신축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형법에 근거한 처벌 규정을 절대 순위에 두고 특별히 특별법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에 한하여 특별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둘째, 사이버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이버 범죄의 유형과 관계없이 수사 역량의 강화는 전체적인 사이버 범죄에서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수사 기법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고도화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인 빅데이터 수사 기법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의 능력을 훨씬 능가하며 정형 또는 비정형의 모든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추출하고 빠르게 피의자를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데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는 범죄의 흔적을 찾고 분석함으로써 사이버 범죄에 대한 추적 및 수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효과적으로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세상 모두 연결되면서 사이버상에서 범죄는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들은 한 나라 안에서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이버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공조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이버 범죄의 이론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률안 및 조례안입니다. 실질적 의미의 차별금지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을 아우르는 모든 영역에서 성별, 성정체성, 장애, 외모, 나이, 국적 혹은 민족, 인종에 따른 피부색과 사용하는 언어,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비합리적으로 행해지는 차별과 혐오에 대한 표현을 금하는 법률로서 특정한 부분만이 아닌 모든 종류의 차별 사유와 차별 영역을 포괄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고용상 차별금지, 장애인 차별금지와 같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특정 사유 또는 영역과 관련하여 특별히 차별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정되거나 발의된 법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개별 사유와 영역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더라도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사유와 영역을 포괄하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두어 모든 사유와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전체 차별금지법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체계적인 법률 체계와 효율적인 규율을 위해서 바람직할 것입니다. 어떤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하는지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점은 변치 않습니다. 다음은 차별 대상자별 차별금지법 작용에 관한 장애인과 이민자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실행된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한 통계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의 49%는 집, 밖 활동 시 불편하다고 선택하였으며 이 중 13.7%는 매우 불편으로 응답하였습니다. 불편의 이유로는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부족, 외출 시 동반자 부재, 주위 사람들의 시선, 의사소통의 어려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차별 현황을 통해 사회적 차별을 전 생애 주기 과정에서 경험한다는 사실로 주위 사람의 시선이 8.6%에 해당하므로 인식 개선 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에 응답한 비율이 40.8%에 해당하므로 더 많은 편의시설 확보와 개선이 필요하며 장애 등록 이후 혜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장애인의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확대, 편의시설 확대 및 개선,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 조성 정책으로 장애인 차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현행 고용 허가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한시적 체류만을 허용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원칙적으로 작업장 이동을 허용하지 않고 허용하는 경우에도 고용주의 고용 계약 해지가 필요하며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 기간을 3년 이상 연장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의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행 고용 허가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주의 동의 없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들의 합법적 국내 체류는 고용주의 결정에 따라 가변적이라는 점에서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르면 농업과 어업 종사자들은 근로시간 준수와 유급 휴일 및 휴게시간 제공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 근로자 조항은 내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는데 내국인은 고용주의 초과 근로가 부당하다고 느낄 경우 그 고용주의 동의 없이도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반면 외국인은 원하지 않는 초과 근로를 요구받을 경우 실질적으로 이를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주의 허가 없이 사업장을 떠나게 되면 출국 명령 조치를 받거나 강제 퇴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고용주의 강제 노동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즉, 예외 근로자 조항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고용주가 유급 휴일과 휴게 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장시간 근로를 강요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예외 조항으로 인해 농업과 어업의 초과 근로 및 장시간 근로를 강요할 수 있는 초과 근로 및 휴일 근로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 업종의 초과 근로와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 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로 결혼 이주 여성의 42% 이상이 신체적, 언어적, 성적, 재정적 학대를 포함한 가정폭력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결혼 이주자 여성들이 학대와 차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영위하고 각 분야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다문화 가정의 실질적인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혼 이주자 여성들은 가장 고통받고 있는 것들 중 주변인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하나로 꼽았는데요.
이들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을 바꿀 수 있도록 인식 개선 교육에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발표를 맡은 강상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앞선 두 발표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발표가 될 텐데요. 앞선 발표와 같이 너무나도 재밌는 얘기 담아왔으니까 집중해 주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선정해온 주제는 앞선 두 모둠이 국내를 대상으로 법률안을 제정했기 때문에 저희는 전 세계적인 문제를 통해 한번 제정해봤습니다. 때마침 저희가 논문을 쓰기 시작한 시점에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로켓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로켓을 하나 발사를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주에 관한 관심도가 크게 칠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우주 공간에 대해서 한번 법률안을 제정해봤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아무래도 우주이다 보니까 생소한 언어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 두 번째로 저희가 나름 생각한 문제 제기 그리고 및 분석이 있을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우주 공간에 대한 법률안을 제정해 볼 거고요. 네 번째로 역시나 우주 쓰레기에 대한 법률안 제정을 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내린 결론을 끝으로 이 발표를 매듭 짓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론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가져온 이론은 우주 정지 궤도입니다. 혹시 우주 정지 궤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라도 있으신 분 계십니까? 한 명밖에 없군요. 그러면 더더욱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주 정지 궤도는 미도가 0인 36,000km 상공의 원형 궤도를 뜻합니다. 지구 동기 궤도의 특별한 경우인데요. 특징은 정지 궤도에서 쏘아올린 위성은 지구의 자전 속도와 같은 속도로 공전하며 다양한 기상 현상을 관측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위성의 공전 주기와 지구의 자전 주기가 같아서 항상 지구 위의 같은 장소를 관측할 수 있고 안테나의 방향 조정도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이 우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궤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주 쓰레기입니다.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지구 궤도에 떠돌고 있거나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기능이 정지된 각종 인공의 물체와 그 파편 및 부품 등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로켓 및 위성의 페인트 조각 등도 포함되는데요. 이들은 영구적으로 지구 궤도에 잔존하는 것이 아니라서 크게 문제로 삼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류 인력이 대기권으로 끌어들이기 전까지는 지구 궤도에 잔존하게 되므로 인간의 우주 활동에 아주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 우주 조약인데요. 정식 명칭은 달과 기타 전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인데요. 국제우주법의 기초에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의 자유, 그리고 염유의 금지, 그리고 평화 이용 원칙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 제기 및 문제 분석입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한 기반으로 설정한 것은 강대국의 지구 정지궤도 선정으로 인한 우주 이용 불평등을 가장 큰 문제로 뽑았는데요. 강대국이 우주 정지궤도를 포함해서 우주 자원을 독점함으로써 독점합니다. 이는 국제우주법의 허점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국제우주법에서 우주에 대한 국가적 전유를 금지하고 달과 달 자원의 사적 전유 모두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으나 국가적 전유 금지의 원칙만을 설명할 뿐 사적 전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허점입니다. 따라서 우주 강대국이 자원을 선점하여 상대적인 약소국들은 우주 경쟁에 뛰어들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허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책임 소재 불분명으로 생기는 우주 쓰레기 처리 문제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우주 조약의 책임과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이 우주 조약에 명시되어 있지만 여러 한계에 직면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조약들을 대체할 새로운 국제법의 채택을 준비하는 접근이 여러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예시가 바로 미국의 IADC라는 것입니다. IADC는 기술적, 관리적 측면에서 업계 표준을 제시하고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면서 회원국의 감축 규범의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또 운영기관 간의 합의일 뿐이며 국가의 역할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것이 유일한 소리입니다. 다음으로 우주 공간에 대한 법률안을 저희가 제안한 거를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별 인공위성수 제한입니다. 세부 조항으로는 우주 천연 자원인 우주 정지궤도를 통한 인공위성 사용에 나라별 제한을 둠으로써 상대적인 우주 약소국들도 인공위성을 이렇게 띄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주 정지궤도의 포화 상태를 역시나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죠. 두 번째로 인공위성 관리국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지구 정지궤도 내에 우주 물체 및 우주 인공물 관리국을 뜻하는데요. 이 인공위성 관리국에게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하고 또 다양한 국적의 연구원으로 구성되게 함으로써 한쪽 나라에 편향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또 이 관리국의 위치를 모든 나라의 연구원이 가장 잘 모일 수 있는 나라로 설정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 물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관리국의 활동 및 역할을 보장하기 위함인데요. 각 나라가 발사한 우주 물체에 대하여 그 수와 목적, 크기 및 예상 수명을 포함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약간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강대국이 상대적인 약소국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적 이용 및 타 기관의 자료 제공은 불가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주 쓰레기에 관한 법률안을 한번 제안해봤습니다. 전체적인 제목은 우주 쓰레기 처리 및 책임 소재 확립을 통한 우주 환경 보호인데요. 세부 조항으로는 친환경적 이용이 있습니다. 법률안으로 쓰기에 너무 식상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친환경적 이용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처음으로 담아봤습니다. 세부 조항으로는 모든 실험과 연구에 있어서 친환경적인 이용을 추구한다. 그리고 우주조약 제9조에 따라서 유해한 오염을 회피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세부 조항입니다. 두 번째로 각 국가의 자체적 회수입니다. 자국이 발사한 우주 물체 및 우주 인공물에서 발생한 우주 쓰레기나 수명이 다한 인공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책임을 지자는 것이 세부 조항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많이들 과학 기술이 아직 모자라서 자신들 우주 쓰레기를 다시 회수하는 것이 좀 어렵다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걸 위해서 또 저희가 세부 조항으로 우주 쓰레기 회수를 위한 기술력 연구를 또 지원하자는 것이 저희 세부 조항으로 선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보상입니다. 자국의 관할권에 있는 우주 물체와 우주 인공물 및 인간과 재산상의 자원에 대하여 각 나라의 인공물이 피해를 발생시켰을 때 전면 배상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는 1972년 책임 협약을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입니다. 이 정도로 강조했으면 거의 칠판도 알아들을 정도로 강조를 했는데요. 강대국의 독점으로 우주 이용 자유에 대한 침해 문제가 발생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따라 내려가 보니까 우주법에 관한 내용도 건드려 보았는데 이 우주법이 모두 다 법적 구속력은 하나도 없고 또 기준이 너무나도 상세하게 나눠져 있어서 어떠한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하나하나에 다 대입하면 또 어떤 건 안 되고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어떤 건 되니까 너무나도 기준이 너무나도 다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최대한 그나마 기준이 모호하지 않는 국제법을 제안해 보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저희 논문의 모토입니다. 모든 인류와 국가가 우주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활용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방향을 지는 것으로 저희 발표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끝나가니까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버 범죄, 차별금지법, 우주 공간과 우주 환경과 관련된 법률 이론적 배경과 현황 그리고 한계점을 사례를 이용하여 살펴보았고 효율적인 개선 방안이나 법률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번 고찰을 통하여 미래 사회와 관계된 국내외 법의 설정을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관련 사이버 범죄, 차별, 우주 환경과 우주 공간에 대한 법의 제정 및 개정 시에 좋은 방향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저희 법률연구학회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럼 법률연구학회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여기서 잠깐 끊고 쉬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현재 시각으로부터 20분 뒤에 다시 돌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